한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악재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경제라도 좋으면 상세하고 환율이라도 안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면 롯데야 돈 벌어 이 얘기만 들어왔지만 착각인 거예요. 노원 땡땡 아파트 부담금만 5억 7억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5억을 더 내?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제가 볼 때 이 시간이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인사이트 받으셔서 좋은 결과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화이팅!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 한 9개월 정도 상승 곡선 타다가 유동성 확보가 안 되니까 다시 9월 달부터 추석 이후부터 하락을 했죠. 그게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은 요즘 뭐 약간 상승한다, 바닥 짚고 반전했다는 지표가 뜨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락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 대출론이 있잖아요. 그 대출론이 조금 힘을 쓰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한 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를 따져보면 작년 9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으니까 4개월, 5개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 3월, 4월, 5월 정도 조금 상승 곡선 그린 것 같다가 6월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 다시 시장이 좀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특히 총선이 지금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주택 소유자, 투자자, 또 나아가서 투기자 입장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려면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라든지 공시가 완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부자 감세라는 약간 비판도 받지만 다주택자나 시장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총선이 이제 결과가 법을 통과해야 되는 대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게 됐죠. 그렇다면 소유자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매도 어떤 심리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그런 현상은 좀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라는 것은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매물의 증가와 함께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월, 3월은 좀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신생아론 때문에. 정부의 또 대책도 있었고요. GTX 뭐 발표라는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을 던져놨었는데 총선 전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해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량의 증가한 수준이 예년 평균의 반토막 수준의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펀더멘탈이 되게 약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조금 증가한 것 같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계열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매물입니다. 매물 증가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거래량 증가의 어떤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지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생아론에서 대출한 내용 중에 60% 가까이가 대환대출입니다. 대환대출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갈아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한 60% 정도가 원래 한 집을 갖고 있던 분이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사면서 원래 집은 팔겠다라는 어떤 약정하에 새로운 집을 샀을 때 대환대출이 또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집을 산 거래량 증가 자체가 사실은 또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을. 그러면 그 상태라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증가하잖아요. 매물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매물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증가량보다 더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파는 것보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현재 실수요자, 이렇게 원래 집이 있었는데 대환대출이 아니라 무주택자인 분들이 집을 살려는 수요가 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적을까요? 매물은 늘어가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높지도 않은데 왜 사는 사람이 적을까? 작년에 최고점 대비 특례론에 의해서 90%까지 회복된 지역이 많아요. 일부 지역은 그대로 뭐 60%, 70% 선에 머물고 있지만 그 지역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거예요.
다시 회복된 지역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최고점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부족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갖고 있는 유유 자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더 약해졌는데 주택 가격은 작년에 많이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더 벌어지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약한 겁니다.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나와요. 매물량 증가, 입주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하반기에는 정말 조심하시고 천천히 시장을 보셔야 되고 PF 문제 같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 조정의 시간이 좀 빨리 시작되고 또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 은행장들의 몇 분들이 계속 6%까지 인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장들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현재 미국에서 정책을 쓰면서 물가가 뭐 안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파월 장관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여러 얘기들을 더 섞어서 던지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워딩도 좀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마지막은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데이터라는 얘기를 항상 붙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최근에 지표들을 발표하는 순서들이 한 달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게 고용지표하고 PPI, PMI, 그 다음에 CPI 정도 보거든요. PCE까지 보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30만 3천인가로 깜짝 증가분이 나오니까 시장이 그날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게 이제 PPI하고 PMI인데요. PPI는 여러분들 아니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들의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원가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팔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물가를 또 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보이니까 CPI가 그럼 다음 달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또 이게 충격을 줬는데 PMI라고 있습니다. 생산자 구매관리지수라고. 이건 뭐냐면 50이라는 기준선을 두고 50일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좋게가 나왔어요. 엊그제 또 CPI가 발표했거든요. 예상치를 초월했습니다. 그럼 이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벌써 한두 달, 이게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도리어 다시 상승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행장들 중에 몇 사람 또 전문가들 몇 분들이 금리 인하 이거 섣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잡힌다는 느낌이 약간의 어떤 변동성을 자꾸 주니까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사실 6월은 물 건너갔고 7월도 결론은 그 뭐예요?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세계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아직도 지금 안 가라앉았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또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유가는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또 주잖아요. 물가에 포함되는 어떤 인덱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저렴한 인건비로 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가 조금 물가 안정이라는 거기에 좀 취했었다가 결국은 경제는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었거든요. 이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 것이 저금리 효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1, 2년 만에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제가 위기가 터지면 내리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지 미국의 금리 인하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린다 할지라도요. 예전에 1995년대에 이런 비슷한 사이클이 있었는데 내리고서 시장을 체크합니다. 내려서 시장을 0.5나 0.25 조금씩 내리면서 시장을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는데 물가 안정되는 게 불안하면 다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소프트 랜딩의 역사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시면 지금 금리나 기대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앞으로 이게 6개월, 1년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되고 미국이 내려도 우리나라는 또 내릴 여력이 좀 약합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가 좋다 보면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열이 생기고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더 인상하잖아요. 그때 위기가 터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좋다는 얘기니까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반면에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유럽이라든지 중국 특히 통화의 가치가 약하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환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전 세계가 지금 달러로 기준으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면은 그 나라들 금리를 인상해야지 물가를 잡히잖아요. 통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보존해 줘야 되니까, 이런 관계에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악재인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실제로 한국 환율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너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유가가 쉽게 안 잡히는 이유가 겁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유가가 10%를 내렸는데도 환율이 10% 올라가면 유가는 안 내리잖아요. 그죠? 들여오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데이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업체 수출 활력을 돕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때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수입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어떤 부담이 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 환율이 낮아가지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시대가 좀 지났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100% 제조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제3무역을 많이 해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국가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우리 미국의 금리 상승과 금리 고착화, 경제가 좋아진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사실 부담입니다. 사실 좋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수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수출할 때 수출 업체들은 좋아요. 일부 업체, 뭐 반도체라든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의 상승 여력은 또 약해지는 연결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같이 보셔야지,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경기가 좋았으니까 우리 수출이 늘어날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똑같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자를 준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까요? 당연히 더 좋은 나라에 하겠죠. 그런데 이자가 더 높아요, 지금 금리가. 그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좋고, 통상적으로 원래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여지껏 대충 2% 정도의 지정학적 갭 리스크 때문에 2% 정도 갭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정도 환율이 역전된 적이 있어요, 금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차하고 반도체 수출이 뛰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우리가 워낙 경제가 좋은 거예요.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경제라는 요인이 들어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도 많고 주식 가치도 오르니까 금리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경제도 미국보다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압박을 주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든요. 투자가 빠져나가면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외환의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연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한국 금리도 올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못 올리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금리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다른 물가도 마찬가지죠. 많이 오르면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물가는 잡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PF 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영끌도 그렇고. 근데 그거가 터졌을 때 어떤 손해하고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의 내용을 갖다 비교해 보면 부동산이 좀 크거든요, 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따라 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빨리 올렸다라면 PF가 정리가 되고, 올리면 물가는 안정되니까 경제 펀더멘탈에 다시 좀 안정적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죠. 건설사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이 슬픈 현실을 맞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예전처럼 경제라도 좋으면 그만하면 상세하고 환율이라도 안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 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사에서 보시면 재건축 현장들에 대해서 조합과 건설사가 좀 이견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고분양가에 대한 기준으로 사업을 잡았는데 원가가 더 들어가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수익성이 줄잖아요. 이자가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요즘 건설사들이 꺼리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분양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 분양이 약간 아슬아슬하잖아요. 물론 핵심적 몇 개 빼고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현재 이 조합과 건설사의 어떤 공사를 짓게 되면은 시공비를 받잖아요. 시공비를 받는 방식이 계약을 할 때 분양불 기성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분양률이 만약에 70%가 됐어요. 그럼 70%만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럼 공사비를 다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분양불도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들어오잖아요. 중도금, 잔금. 근데 공사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성도 있고 30%는 분양이 계속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비를 빨리 받지 못하고 완공이 되고 지금처럼 미분양이 나면 계속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이자 돈이잖아요, 또.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이 분양불 기성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지금의 분양시장 현황을 봤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 조금 고분양가거나 이 조건이 그 와중에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10%가 됐을 때는 5%를 받고 뭐 이런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꺼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느 회사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느 회사는 분양률이 60% 이상이면 무조건 시공비를 다 받는 조건 이런 거 계약을 해요. 이런 데들은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시장,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연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비 상승이라는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공사비 지급의 어떤 방식에서 건설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조합과 이견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 꺼리기 시작한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네.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총선 이후로 그 완화에 대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안전진단도 그렇고요. 안전진단 없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진행 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진단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좀 언론들도 좀 일조를 했죠. 잠시 펌핑됐지만 시장이 알고 보니까 안전진단 폐지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이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앞에 그 안전진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거쳐야 이 순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합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순서대로 가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안전진단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 플로우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전진단 없이 하라는 얘기로 던졌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다가 사업 시행인가라는 시점이 왔을 때 받으라는 거예요. 늘려놓은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전진단 없이 막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거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죠, 이 자체가. 근데 그걸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런 재건축 규제안의 정성적인 반복 아닌데 이게 정부 여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총선에서 됐다라면 법을 고칠 수가 있겠죠. 이게 안전진단의 법 조항입니다. 개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총선에서 집권 정부가 아니라 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강화하는 추세를 성향을 띠고 있어요. 집이 멀쩡한데 왜 부시냐 이거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안전진단 폐지가 안 되는구나를 시장에서 알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뭐 공시가 완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법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앞으로 이게 시장이 재건축 이게 더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고 안 좋아지겠구나. 사람들이 덜 찾겠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뜻을 펼쳤었는데 그것이 지금 막힌 거죠. 총선 이후에. 막혔으니까 이제 시장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수익성도 뭐 담보가 되지 않고 시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국면으로 좀 시간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집이 땅이 100원이고 건축비가 100원이면 200원의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300원에 분양을 하면 100원이 남는 걸 가지고 건축비 100원을 메꿀 수가 있죠. 100원이 남으면. 그럴 때 이제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이 있잖아요.
내가 돈 안 들이고 분양한 걸로 돈을 갚으니까 내가 낼 돈이 없이도 집을 지니까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비가 15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50원을 내야 되잖아요. 내 돈을. 그게 이제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너무 높이 올라서 추가 부담금이 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노원 땡땡 아파트 부담금 막 5억, 7억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현재 집 살고 있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갑자기 5억을 더 내? 그럼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맥히는 거예요. 조합 재건축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동의하시는 분이 다들 5억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쉽지 않겠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만큼 다음 사람이 그걸 살 때 감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2억, 1억. 그러면 현재 주택 가격이 그만큼 내려와줘야 그나마 부담금이 줄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조금 다르지만 용적률이 보통 200에서 220% 현장들, 이런 현장들을 재건축해서 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걸 계산할 때 신규 아파트랑 계산하면 별 차이가 없고 도리어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꾸 재건축, 재개발 뭐 규제 완화 막 던졌는데 왜 어렵다고 하지? 주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인들을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공인중개사분 얘기를 듣던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특별히 뭐 살 이유가 없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 이게 자꾸 뭐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결론은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시장에서 시장 주체 참여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시장은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들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저거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재건축 투자하면 돈을 벌어.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대처하셔야지 2030 세대분들은 정신을 잘 붙들어 매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10년, 15년 동안 20대 때부터 뭐 15세 때부터 들어온 얘기가 재건축 사면 롯데야 돈 벌어 이 얘기만 들어왔지만 그거는요 1970년도에 한국주택공사 62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아파트를 많이 진 것들이 용적률이 100%, 110% 뭐 이래요. 115, 150. 그거를 250% 하면 집이 2배가 되잖아요. 주택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팔고도 부담금을 안 내도 가는 것들은 도리어 더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막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도배가 되어 왔는데 1980년 중반부터 90년 초에 지은 것들은 용적률이 200%예요. 대부분이. 그럼 100%에서 250% 짓는 거는 당연히 수익이 많지만 200%에서 250% 짓는 거 수익이 많겠어요? 적잖아요. 모자르니까 추가 분담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무조건 투자 대상이라는 건 착각인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짓는 것들은 재건축 용적률이 250%, 어떤 때는 뭐 260%, 뭐 내진 구조로 짓고 인센티브 받으면 260%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게 새로 지어가지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50%, 500% 돼야 돼요. 그게 집이에요? 집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못 져요. 건축비가 1.5배 올라가요. 30층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재건축의 이제 슬럼화나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2030 세대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파트들이 다 슬럼화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좀 좁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가고 있는데 정말 불행한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후세들한테. 이런 부분도 우리 2030 세대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60, 70년, 80년대 지은 것들은 용적률이 작아서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다시 높이려면 홍콩처럼 막 50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 닭장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막 집을 지면 인구도 감소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딱 전환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